저는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 3년 사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며 보내고 있는 붕괴의 신호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으며 환율은 500원을 위협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착된 경고음은 돈의 흐름인데 202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며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미 1,400원을 넘어섰고 2025년 하반기에는 1,480원대를 넘나들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불안정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는 강남권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부동산 매물을 늘리고 해외 이민을 문의하는 등 자산 확보와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온 이들이 갑작스럽게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은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변동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이 똑똑한 큰손들의 움직임은 무언가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하고도 위험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이한 행동도 주목해야 하는데, 보통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리가 내려가야 하지만 지금은 국채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경제학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신용에 대해 더 높은 위험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체질 자체에 심각한 병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했는데도 몸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기능 장애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이 쓰러지고 내리면 환율이 폭등하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진퇴양난의 정책적 외통수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뿌리는 2022년 가을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발행된 채권이 부도 위기에 처하며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조차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었고,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자금줄을 마비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사업이 분쟁으로 표류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시장은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부는 당시 대규모 유동성을 긴급히 공급하여 둔촌주공을 가까스로 살려냈지만 그것은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 대신 당장의 고통만 잊게 하는 진통제를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부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대신 인위적인 지원으로 버틴 결과 2025년 9월 말 기준 PF 전체 위험 노출액은 177조 9천억 원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만 18조 2천억 원 규모이며 특히 중소금융회사들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이미 30%를 넘어서는 최악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 상황은 2022년에 시작된 미봉책이 결국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여 경제의 건강한 부위까지 병들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부실은 3년 전 묻어두었던 시한폭탄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하기 직전의 가장 위태로운 상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아파트라는 기괴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유령 현장을 완공된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가능해진 이유는 건설 현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해진 데다 시멘트와 철근, 인건비 등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며 건설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건설사가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공사 현장들이 일제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조차 착공은 했으나 완공을 못하거나 분양은 마쳤으나 입주가 불투명한 단지들이 늘어나며 수분양자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뼈대인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제대로 넣지 않아 구조적 안전성이 의심되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가 폭등하자 건설사들은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재를 빼돌리는 품질 저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비리가 아니라 돈은 부족하고 일정은 촉박한 한국 건설업의 병든 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철강과 시멘트, 가구와 가전 등 수많은 관련 산업에 타격을 입히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하나씩 끊어놓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멈추면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주변 식당과 상점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지역 경제는 황폐해집니다. 현재 한국 건설 산업은 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안 팔리며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치명적인 삼중고에 빠져 경제의 거대한 뇌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30년간 천천히 하락할 것이라 낙관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급격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예고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재 상황이 일본의 완만한 하락보다는 2021년 헝다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더 닮아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최대 개발사였던 헝다가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듯 우리 역시 부채로 쌓아 올린 가공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에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며 30년에 걸쳐 천천히 하강하는 연착륙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건설이 중단되며 단 몇 년 만에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고통스러운 경착륙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이 기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파른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는 주택을 구매할 미래 수요층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는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자산 가치는 증발하고 빚만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듭니다. 일본처럼 30년의 여유를 부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인구 절벽과 부채 폭탄이 만나는 지점에서 중국식의 급격한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집값 하락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수 소비의 붕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동시에 잡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내수란 수출과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와 투자를 말하며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틀어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77개국 중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의 부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파르고 위험하게 쌓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소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부채 증가와 소비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3년 이후 과도하게 쌓인 가계부채는 매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약 0.4%포인트씩 갉아먹으며 우리 경제의 기초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만약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으로만 유지되었더라도 현재의 민간 소비는 지금보다 무려 5% 이상 더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현상을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동맥경화에 비유하며 소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용대출 원금을 갚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없어 소비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며 새 옷이나 가전을 사는 생활 소비를 최대한 참으며 생존을 위한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면 곧 다른 사람의 소득이 줄어드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며 경제 생태계 전체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주인의 매출이 줄어들면 직원의 월급이 깎이고 그들 역시 지갑을 닫게 되면서 소비 감소의 파도는 사회 전체로 더욱 거세집니다. 이미 자영업의 위기는 시작되어 폐업률이 치솟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티던 사장님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배달 앱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영세 가게들조차 치솟는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둘 사라지며 상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그 지역 부동산 가치도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자영업의 매출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잔인한 경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며 결국 돈이 돌지 않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 추가 대출이 막히고 이는 다시 사람들의 소비를 더욱 극심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설령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 해도 원리금 상환에 모든 소득을 쏟아붓느라 소비를 하지 못하면 경제는 결국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데 빚만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내수 붕괴의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온 힘은 사려는 사람과 살 능력,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돈이라는 세 가지 조건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구조적 동력이 소멸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집을 받아줄 수요자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48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게 된다는 공포스러운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들어 출생아 수가 잠시 반등했지만 사망자가 훨씬 많아 인구 자연 감소 규모만 연간 10만 명을 넘어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는 곧 주택을 구매할 젊은 세대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빈집이 넘쳐나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난 곳이 수두룩하며 이 현상은 점차 수도권 외곽을 거쳐 안쪽으로 번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 능력이 없다는 점인데 국민의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며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가계 소득의 20배를 넘어서면서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사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부모 세대조차 노후 걱정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인데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가계 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중을 엄격히 제한하여 개인의 대출 한도를 사실상 묶어버렸습니다. 금융회사들도 PF 대출 부실 사태 이후 위험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에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수요와 능력 그리고 자금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실종된 현 구조에서는 단기적 변동은 있어도 과거와 같은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며 집값이 올라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정보를 정확히 읽는 것이 생존의 도구이며 부자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러한 핵심 지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5가지 핵심 계기판을 주시한다면 다가올 거대한 위기에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국채금리로 하는 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국채금리가 오른다면 시장이 국가 신용을 의심한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보고 가용한 자산의 방어적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는 사실은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긴박하고 위중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지표인 외환 보유고는 나라가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달러 자산으로 환율 방어의 핵심적인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곧 국가의 방어력이 약해짐을 의미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도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감소가 첫 번째 신호였기에 매달 발표되는 이 통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연체율로 가계와 기업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이미 3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는지 주시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외국인 자금 흐름으로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면 시장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증거입니다. 연속적인 순매도는 한국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 거래소의 매매 동향을 통해 매일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지표가 동시에 악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매우 위중한 신호입니다. 지표 한두 개의 일시적 악화는 정상적일 수 있으나 여러 지표가 함께 나빠질 때는
진지하게 생존을 위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기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인 이들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손절하고 떠난 이유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채 시장의 진정한 바닥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위기에 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자산을 줍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들의 탈출과 한국은행의 정책적 딜레마, 그리고 177조 원에 달하는 PF 위험 노출액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30%를 넘긴 연체율까지 우리가 마주한 모든 데이터는 현재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들어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PF 부실 규모가 일부 줄어드는 등 희망적인 긍정적 신호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구의 자연 감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환율 또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 냉철하게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경제 지표는 무엇입니까? 환율인가요? 금리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 그 자체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주제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실제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고 오히려 불린 사람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차마 말해주지 않는 경제의 숨은 구조와 진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골목마다 울려 퍼졌던 브라보콘의 CM송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한 시대의 행복과 추억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당시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브라보콘은 바삭한 과자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콘 제품으로 아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혁명적인 제품의 성공은 혜태를 단순한 제과 업체를 넘어 국민들의 일상과 기쁨을 책임지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년 동안 무려 9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프로야구의 전설 혜태 타이거즈의 신화는 기업의 위상을 재계 2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과 역사의 화려한 시작부터 최강팀의 탄생, 그리고 무리한 확장이 불러온 비극적인 몰락의 역사를 깊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혜태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3일 박병규와 민우식 등 4사람이 일본인이 운영하던 적산 기업 나가오카 제과를 불화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공장에서 출범한 혜태제과 한명회사는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과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원대한 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창업주 박병규 회장은 원래 그 공장의 격리 직원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묵묵히 공장을 지킨 끝에 마침내 주인이 된 드라마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 속에서도 혜태는 드롭스 사탕 등을 수입하며 끈질기게 버텨냈고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히트 상품 제조기로 거듭났습니다. 브라보콘의 대성공에 이어 연양갱과 맛동산, 그리고 홈런볼과 에이스 등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전설적인 제품들이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혜태는 롯데제과와 함께 제과업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며 시장의 부동의 강자로 군림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브라보콘 광고를 찍었을 정도로 혜태가 가진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창업주 박병규 회장이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혜태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건배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공동 창업 체제가 막을 내리고 1981년 젊은 야심가에 의한 단독 경영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박건배 회장은 식품 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이러한 야심은 의외로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먼저 표출되었습니다. 1982년 아버지의 고향인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혜태 타이거즈를 창단하며 대한민국 야구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부진했으나 1983년 김응용 감독을 영입하며 전설이 시작되었고 강력한 타선과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KBO 역사상 최초의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혜태라는 이름을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간 우승 확률 50%라는 압도적인 성적 뒤에는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선수들의 투혼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각, 박건배 회장의 시선은 더 위험하고 거대한 무리한 사업 다각화라는 닻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환호가 채가시기 전 혜태는 본업인 제과를 잊은 채 전자와 건설이라는 위험한 도전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신방전자 인수로 시작된 외도는 1988년 혜태전자로 사명을 바꾸며 본격적인 가전시장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박건배 회장은 기술력보다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했고 인켈과 나우정미를 잇따라 인수하며 오디오와 통신 시장까지 넘봤습니다. 심지어 1997년에는 미진금속공업을 혜태중공업으로 바꾸며 과자 만들던 손으로 중공업이라는 거대한 장치 산업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제과, 전자, 건설, 중공업을 아우르는 문어발식 확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제국이었으나 그 내실은 심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리한 확장을 가능케 했던 자금은 혜태제과가 매일 벌어들이는 현금력을 믿고 빌려온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무려 29개의 종합금융회사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권했고 혜태는 그 달콤한 독배를 마시며 식품과 무관한 적자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996년 말 혜태는 재계 24위라는 정점에 올라섰지만 그 실체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부채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마침내 1997년 아시아를 뒤흔든 금융위기의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치자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다급해진 종금사들은 혜태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금 상환 독촉을 퍼부었습니다. 1997년 8월 20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한 차례 부도 위기를 겪었던 혜태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1일 196억 원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한 혜태제과와 주요 계열사들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과자 제국이 건설과 전자라는 낯선 램에 빠져 가라앉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 기록될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1998년 세계 최대 식품 기업 네슬레가 혜태제과 인수를 추진하며 마지막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네슬레라는 거대 자본이 혜태를 인수한다면 브랜드와 명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사회생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박건배 회장이 거액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루머 속에 허무하게 결렬되었고 혜태의 마지막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999년부터 혜태제국은 갈갈이 찢겨나가며 공중분해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혜태음료는 일본 컨소시엄에 팔려갔고 텔레콤과 중공업 등 계열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조 3,600억 원의 빚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을 조각조각 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 젖은 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기업의 자금난은 호남의 자부심이었던 혜태 타이거즈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주력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모기업의 자금난은 호남 야구의 자부심이었던 혜태 타이거즈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1998년부터 팀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바닥난 구단은 주력 선수를 팔아 연명해야 했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 이종범 선수를 일본으로 보낸 것 역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트레이드였습니다. 결국 1999년 7위, 2000년 6위로 추락한 팀은 정신적 지주였던 김응용 감독마저 삼성으로 떠나보내며 왕조의 몰락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연습구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동네 시장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2001년 7월 혜태 타이거즈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호남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기아자동차가 이 전설적인 팀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1일 20년간 9번의 우승을 일궈낸 혜태 타이거즈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아 타이거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인수대금 180억 원과 가입금 30억 원을 포함해 총 210억 원의 한 시대의 왕조가 넘어가며 혜태의 스포츠 신화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룹의 뿌리였던 혜태제과 역시 2005년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크라운제과에 인수되며 현재의 크라운 혜태그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브라보콘과 맛동산 같은 장수 브랜드들은 살아남았지만 재계 24위였던 거대 혜태제국은 경제지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진 박건배 전 회장은 횡령과 분식회계,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쓸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혜태가 몰락한 첫 번째 이유는 본업인 제과를 잊고 전자와 중공업에 무모하게 뛰어든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9개 종금사로부터 빌린 3조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의존한 차입 경영이 IMF 고금리 상황에서 시한폭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너의 욕심으로 인해 네슬레라는 우량 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던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판단착오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사업 다각화가 아닌 사업 다학화라 부르며 잘 모르는 분야에 발을 들이는 것이 본업까지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혜태의 사례는 위기의 순간에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결단을 내리는 경영자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비록 거대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인 맛동산과 홈런볼은 여전히 아이들의 손에 들려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혜태를 계승한 기아 타이거즈 또한 2024년 우승을 포함해 통산 12번의 우승을 달성하며 KBO 최다 우승팀의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보콘 하나에 행복해하고 온 국민이 혜태 타이거즈의 함성으로 하나 되었던 그 시절의 낭만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본업을 잊은 확장이 불러온 비극적인 몰락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화려했던 혜태 제국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나눈 달콤한 맛과 뜨거운 열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